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성준입니다. 최근 제 30년 넘는 임상 경험을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82세 할머니 한 분이 정기 검진을 위해 오셨는데요. 3년 전만 해도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그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가 오히려 향상되어 있었거든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3년 전보다 오히려 기억력이 나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특별한 건 안 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양치만 했을 뿐인데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문제인데요. 이 세균은 잇몸에서 염증을 일으킨 후 혈류를 통해 뇌로 침투합니다. 뇌에 도착한 이 세균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에서 이 잇몸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 즉시 제 환자분들의 구강 상태를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 중 85% 이상이 만성 치주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인지 기능이 양호한 분들은 대부분 잇몸이 건강했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잇몸 질환이 단순히 세균 침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성적인 잇몸 염증은 우리 몸 전체에 염증 물질을 퍼뜨립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가면 뇌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 내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고 노폐물 배출도 제대로 되지 않죠.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결국 뇌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치매로 진행되는 겁니다. 소금물 양치가 효과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혐기성 세균들은 소금물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거든요. 둘째,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소금의 항염 효과가 잇몸 조직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셋째, 구강 내 산도를 조절합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산성 환경을 중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소금이 다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제염은 화학 처리 과정에서 미네랄이 거의 다 제거되거든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이 80가지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잇몸 조직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연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소금물 양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반 티스푼을 녹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입안을 데일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소금이 잘 녹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을 넣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소금이 완전히 녹으면 한 모금 머금고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 구석구석을 헹궈 줍니다. 이때 단순히 입에 물고만 있지 마시고 양쪽 볼을 번갈아 가며 부풀렸다 줄였다 하면서 물이 입안 전체를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특히 어금니 뒤쪽과 잇몸과 볼 사이의 틈새까지 꼼꼼하게 헹궈야 합니다. 그 부분에 세균이 가장 많이 쌓이거든요. 고개를 뒤로 젖혀서 목 안쪽까지 헹구는 것도 좋습니다. 편도선 주변에도 세균이 많이 서식하거든요. 30초에서 1분이 지나면 뱉어내고 다시 한 모금 더 머금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총 두세 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가볍게 헹궈 주세요. 소금기가 입안에 남아 있으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전 총 3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 소금물 양치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거든요. 낮 동안에는 침이 계속 분비되면서 입안을 씻어내고 항균 작용을 하지만 밤에는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기 전에 확실하게 세균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소금물 양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꼭 병행해야 할 것이 바로 잇몸 마사지입니다. 소금물로 양치한 후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을 깨끗이 씻고 검지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잇몸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 잇몸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한 부위당 10초씩 전체 잇몸을 다 마사지하는데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마사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잇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영양분 공급을 늘리고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는데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잇몸 조직이 약해지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집니다.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잇몸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마사지할 때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잇몸이 손상될 수 있고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잇몸을 눌렀을 때 약간 기분 좋은 압박감이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잇몸이 염증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소금물 양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잇몸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잇몸 질환의 주범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세균을 효과적으로 죽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녹차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녹차 한 잔을 우려내신 후 식혀서 하루에 한두 번 가글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안이 데이니까 손으로 만져서 미지근할 정도로 식혀서 사용하세요. 녹차를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헹군 후 뱉어내시면 됩니다. 소금물 양치와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소금물, 저녁에는 녹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비타민 D 보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비타민 D는 잇몸 건강과 뇌 건강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잇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잇몸은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면역 세포들이 지키고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 같은 양의 세균이 침투해도 막아내지 못하고 쉽게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D 수용체가 뇌의 여러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해마와 전두엽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비타민 D는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조절하며 뇌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볕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자외선 B가 가장 강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거든요.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쬐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얼굴만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생성량이 적어요. 다만 햇볕을 쬐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쬐면 피부 노화나 피부암 위험이 있으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쬐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을 쬐은 후에 바르세요. 미리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또 창문을 통한 간접 햇볕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가 자외선 B를 차단하거든요. 반드시 야외로 나가서 직접 햇볕을 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잇몸의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하죠.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인 DHA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HA는 신경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염증이 뇌로 전파되면 뇌에도 염증이 생기는데 오메가3가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호두나 들깨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호두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고 들깨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어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잇몸 건강과 뇌 건강에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 입안에서는 침이 자연적인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셔야 침 분비가 원활합니다. 침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요. 또한 침은 입안의 산도를 중성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뇌 건강 측면에서도 수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실제로 단 2%의 탈수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잔이 200ml 정도니까 하루 1600ml 이상이죠.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 한 잔, 오전 중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 한 잔, 오후 중간에 한 잔, 저녁 식사 후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커피나 홍차를 드셨다면 그만큼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또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스트레스가 잇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잇몸의 방어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세균이 있어도 더 쉽게 염증이 생기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거나 갈게 되는데 이것도 잇몸에 무리를 주어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뇌 건강 측면에서도 스트레스는 치명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죽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해마가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감퇴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10분씩 조용한 곳에서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잇몸 출혈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잇몸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시고요. 인지 기능 개선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셔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좋나요? 입니다. 최소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자기 전까지 3번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더 자주 하신다고 해서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임플란트나 틀니가 있어도 할 수 있나요?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임플란트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일수록 구강위생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소금물 양치는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임플란트 주변에 세균이 쌓이면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거든요. 다만 틀니는 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를 낀 채로 하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소금물이 제대로 닿지 않아요. 네 번째 질문은 당뇨병이 있는데 괜찮나요? 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고 상처 치유도 느리거든요. 따라서 소금물 양치가 더욱 중요해요. 다만 소금물을 절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혈당 관리도 함께 잘 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서 소금물 양치를 병행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행해도 되나요? 입니다. 네, 오히려 권장드립니다. 치과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케일링을 받으신 후에 소금물 양치를 하시면 잇몸 회복이 훨씬 빨라요. 다만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직후에는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 부위가 아물기 전에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보통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소금물 양치만 하면 치약은 안 써도 되나요? 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소금물 양치는 보조수단이에요. 치약의 불소 성분은 충치 예방에 필수적이고요. 치약의 연마제는 치석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소금물은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치아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나 착색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일반 양치와 병행하셔야 합니다. 아침에는 치약으로 먼저 양치하신 후 소금물로 마무리하시고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는 소금물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는 소금물을 미리 만들어서 보관해도 되나요? 입니다. 가능하면 사용 직전에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하루 분량 정도는 냉장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다만 이틀 이상 보관하신 것은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 만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금방 상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질문은 아이들도 할 수 있나요?입니다. 1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금 농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반드시 뱉어내도록 지도해 주세요. 삼키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좋은 구강 위생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잇몸 건강을 챙기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아 문제로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손자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아홉 번째는 입안이 헐었을 때도 해도 되나요?입니다. 구내염이나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는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금 농도를 낮추거나 완치될 때까지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심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대신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헹구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나서 다시 시작하세요. 열 번째 질문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입니다. 먼저 소금 농도가 적절한지 확인해 보세요. 너무 연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양치 시간이 충분한지도 체크해 보세요. 최소 30초 이상은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에 물고만 있지 마시고 입안 구석구석을 헹궈 주셔야 해요. 또한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하시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담배를 피우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도 마찬가지고요. 소금물 양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35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치매는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특히 구강 건강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지난 5년간 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잇몸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신 분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40% 느렸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85세 송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은 치매로 진행될까봐 매우 걱정하셨죠. 큰아들이 요양원도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소금물 양치를 시작한 이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도 반신반의하셨고 가족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째부터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는데 그런 게 줄어들었고요. 며칠 전 일도 잘 기억하셨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시고 저녁에 그 내용에 대해 얘기도 하셨어요. 예전에는 신문을 봐도 금방 잊어버리셨는데 말이죠. 1년 후 재검사에서는 인지 기능 점수가 오히려 올라가 있었어요. 담당 의사였던 제가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 빠짐없이 소금물 양치를 하십니다. 잇몸 마사지도 꼭 하시고요. 햇볕도 쬐러 나가시고 호두도 드십니다. 88세가 되신 지금도 손자들과 화투를 치시고 신문을 읽으시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십니다. 가족들은 소금물 양치가 할아버지를 지켜준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